지금부터 ESC 아카데미 2024년 연말 전 강사진 참여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설명회 진행을 위해서 화면 진동 모드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 들리시나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셔가지고, 그리고 사진 및 동영상은 저희가 이제 설명회 후에 이제 핸드아웃으로 또 필요한 자료는 제공해 드리니까 그때 프런트 가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이제 ESC가 설립되고 24년째 이제 ESC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력은 간단하게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 프로필은 전부 다 그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오늘 아젠다는 우선 제가 학원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름 특강 안내가 나가고요. 각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커리큘럼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원을 한 지 24년 차예요. 원래 20대 대학교 졸업하고 아리랑 TV를 하면서 과외로 시작한 학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 딸은 이제 대학을 갔고요. 저희 딸 입시는 물론 한 17년간 이제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하고 저희 재필 선생님 이렇게 둘이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극소수 정예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부터 저희가 보낸 학생들 이제 합격자 명단이고요. 제일 가장 중요한 건 올해겠죠. 올해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뭐 국제학교나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중에서 좀 탑보딩 아이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물론 비밀리에 진행해서 이제 명단 공개는 힘들고요. 올해 합격한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사실 SAT가 컷라인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1520점 정도가 컷라인이라고 보시면 요즘엔 아이비리그가 1560 이상 나와줘야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요즘에 AP 과목 뭐 10개를 해야 뭐 이렇게 해야지 유리하지 않겠냐 하시는데 사실은 올해부터 추세는 학생 개개인적으로 차별화된 스펙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성취감이 있는 뭐 많은 상장과 많은 리서치 페이퍼와 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아이가 이제 자기만의 진정성과 자기만의 이제 색깔이 있는 아이, 그거를 스토리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 활동이 연결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잠깐 하는 액티비티보다는 어머님이 지금 9학년 어머님들도 많이 계신데, 9학년 때부터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대로, 그거를 이번에 그냥 클럽 멤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리더 중에 하나로, 뭐 팀에서 뭐 반장을 하든가, 팀 뭐 캡틴을 하든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자기만의 퍼스널 프로젝트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세요. 저희 학원을 선택하는 지금까지 그래도 몇천 명의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을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고 물론 소홀한 부분들도 있었고 어머님들이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제 1년 내내 아이가 어떻게 스케줄을 해야 되는지 하는 1대1 스케줄링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 스케줄링을 어머님들 핸드아웃 중에 있으신데요. 제가 이제 화면으로 띄워드리면 그래서 보시면은 학생별로 본인이 AP 스케줄표가 하나 있으시고 IB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가 9학년 때 하는 과목, 그다음에 그 과목을 토대로 방학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수기 때는 학기 중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게 좋은지 샘플로 나온 거고요. 이 스케줄표를 통해 1대1 상담을 신청하시면 아이한테 맞춤식 스케줄링이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나 모시고 오진 않아요. 그래서 최고의 강사들을 검증된 강사진으로 이루어지고요. 전부 다 거의 7년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저희가 다 시강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부탁하기 때문에 아마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1대1 그 1년 내내 관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GPA 반을 여름에 들어오셨어도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할 수 있게 아이들 노트를 다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1대1 과외나 어머님이 필요하시면 이제 BOD로 그동안 했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입시 컨설팅을 하다 보니 이제 아이가 성향을 좀 파악하게 돼요. 여기에서 거의 하루 종일 살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 이제 아이의 뭐 학습 태도나 아이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방법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아이한테 맞는 또 그 성향에 맞는 스펙 같은 걸 이제 제안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1대1 상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스케줄이고요. 어, 모르겠어요. 타 학원하고 조금 차별화하고 싶은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진정성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학원을 오면 열정을 안 갖고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형식적으로 어머님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해서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은 뭐 안전은 있으나 몸은 있는데 머리는 이제 집에 있든가 이제 게임에 가 있든가 이렇기 때문에 1대1로 수시로 체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주니어 때는 성장을 제일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을 많이 입력시키고 뭐 100개의 단어를 외워서 애가 지치면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은 특히 영어는 이제 주니어 때는 그로우스를 중요시하고 9학년, 10학년 때는 그걸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영어만 또 집중하고 수학만 집중하다 보면 과학을 또 소홀히 하시고 그래서 너무 한 과목에 올인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1학년, 12학년 되면 당연히 올레이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기초가 진짜 탄탄해야 그 다음 과정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수업이 다 레벨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반 배정이 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든 커리큘럼은 GPA하고 이제 학교 내신 관리, 시험 대비, AP, IB, 그 다음에 SAT, ACT,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원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재작년부터 제가 새로 만든 커리큘럼이에요. 원서를 하다 보니 아이들은 시간이 너무 없고 GPA 내신 선행도 해야 되지, 시험 준비도 해야 되지, 활동도 만들어야 되지, 캠프도 가야 되지, 학원도 다녀야 되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학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만든 게 이 커리큘럼이에요. 이게 GPA 내신 관리, 영어 공부도 되면서 동시에 스펙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글짓기 대회반이나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만드는 리서치 대회 그 준비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서치 페이퍼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반이 있고 그건 차후 구수연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관리 시스템은요, 어머님 여기가 지금 SAT 강의실이세요. 바로 옆방이 자습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250평 규모의 학원이고요. 각 강의실 3개 중간에 자습실이 다 운영이 되세요. 그래서 그 자습실에는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이후로는 조교들이 나와 다 담당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고 의무적으로 자습실에서 숙제를 다 하고 집에 이제 귀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이 사정이 있으시거나 뭐 약속이 있을 때는 저희가 확인 절차를 밟아서 아이를 일찍 보내요. 그래서 단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95점 이하면은 계속 재시험을 보고 시험을 통과할 시에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엄청 지쳐하고 막 컴플레인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습실에 2시간 이상 안 있고 싶으니까 막 뭐 차에서도 외우고 뭐 화장실 가면서도 들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아이들한테 또 그 기브앤테이크가 또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숙제를 시키는 대신에 집에 가서는 어머님들이 좀 자유를 주시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내고 가야지. 그래서 웬만해선 책을 여기서 다 두고 가게 해요, 제가. 그럼 자기네들도, 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모든 게 끝나니까 집에 가서는 좀 자유롭네?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걸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언 오프라인 사실 어떤 날은 어머님들이 이제 댁이 머셔서 송도나 이런 데 사시는 분은 오늘은 BOD 할게요 하고 바로 당일날 전화 오세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가 라이브로 전부 다 관리를 조교가 직접 해요. 그래서 온라인 관리하는 조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카메라로 모든 잘못하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름 특강은요, 제가 to do, not to do로 나눈 게 지금 이제 9학년, 10학년 어머님들 중에 주위에서 사실은 우리가 카페에서 브런치 모임도 많고 어머님들 모임 하실 때마다 어디 학원 가야 돼, 누가 최고래, 여기에서 해가지고 뭐 하버드를 합격했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아이마다 자기만의 또 색깔이 있고 잘 맞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학원을 선택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학원은 진짜 유명한 선생님들 많죠. 임사랑 선생님이 네, 캔바이오 진짜 1인자시거든요. 근데 안 맞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야, 다른 애들은 그 선생님이 최고라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신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무조건 스타 강사라고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아이가 하는 말에 좀 귀 기울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을 꼭 선택하라는 것보다는 오셨는데 이제 이 수업은 우리 아이가 조금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들여 하실 때는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당일 취소가 가능하시고 제가 또 아이하고 맞는 학원을 또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잉글리시 프로그램을 하나로 해가지고 저희가 프린트를 해드린 이유가 단계별로, 학년별로 해서 제 마무리가 SAT 솔루션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단계별로 수업이 다 있으시고 아이가 학년별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댁에 가셔서 그 핸드아웃을 보시고 학년에 맞고 그때 제공되는 영어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는 실러버스는 우리 홈페이지에 다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 투 스테이 셀러버스 여름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회 기준의 수업이면 15회 동안 그날 진도가 그대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거는 체크업이 바로바로 가능하세요. 이게 SAT 과정인데요. 저희가 풀 테스트를 통해서 렉처를 하고 아이들별로 문제를 따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다른 학원은 다 온라인 테스팅 시스템 다 똑같고요. 저희도 당연히 100개 이상의 SAT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아이가 틀리는 취약점은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이제 문학 쪽이 약할 수 있고 어떤 아이는 과학 쪽이 약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파악을 해도 이 학생들한테 개인 레슨이 아닌 이상 1대1로 설명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솔루션이 이제 저희는 섹션 챕터별로 그리고 토픽별로 다 핸드아웃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문제지가 아스트로노미면 아스트로노미 천문학 관련된 문제지가 따로 있고 뭐 포에트리면 포에트리가 따로 있고 그래서 아이가 취약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숙제가 따로 나가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유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진짜 단기간에 훅훅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선 첫 5회 정도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그 이제 결과를 분석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 단어가 약한 거는 모든 아이들이 공통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수업 시간에 저희가 100개씩 매 회마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으로 쌓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CBT 온라인이 제공되어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CBT 프랩 온라인은 아이마다 고유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고 아이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나오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제 섹션 1, 2 해가지고 아이가 어떤 문제를 틀리고 퍼센타일이 옆에 나오세요. 그러면 이 시험을 본뭐 100명의 학생들 중에서 내 아이가 몇 프로 안에 속하는지 만약에 이게 100%면은 모든 아이가 다 맞췄다는 거고요. 뭐 10%면은 뭐 100명 중에 우리 아이는 10명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시고요. 옆에는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단어가 약한지, 그래머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래서 매 시험마다 분석표가 다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SAT 프로그램은 이렇게 6월 3일 날부터 개강이에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전부 10일 날 개강이시고요. SAT는 조금 유학생들 중에서 5월에 귀국하는 아이들 어머님들이 놀리기 싫다고 그래서 조금 일찍 하는데 주별로 이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자부하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엘리 캠프와 이제 유학생들을 위해서 휴머니티스라고 보딩을 가기 전에 그 탑보딩 학교들 중에는 이제 필로소피, 철학하고 문학하고 이런 거를 꼭 하고 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는 반이시고요. 이게 제일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아카데믹 라이팅이라는 반인데 이게 4주 완성반이에요. 그래서 4주 동안 12회를 통해서 뭐 분석하는 에세이, persuasive essay, narrative essay를 쓰는 방법을 하고 매 수업마다 첨삭이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한 반에 12명밖에 못 받아요, 저희가. 그렇게 되시고 썸머 리딩은 어머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방학이 시작되면 이메일로 학생별로 올해 읽어야 되는 책 리스트가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 내지 두 개는 필수 리딩이에요. 그건 꼭 읽고 가야지만 애가 학교 개학하자마자 퀴즈를 보는 학교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리스트 중에서 선택해서 읽으라 그래요. 대부분 이제 셰익스피어가 거의 필수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때 필요로 하는
그 책을 할 때만 신청하시면 돼요. 일주일 단위로 책이 다 다르십니다. 그리고 저 PBL이라는 프로그램은 차후에 미아하고 구수연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학년 프로그램입니다. 한 3년 전부터 이제 5학년, 6학년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기초를 여기서 잡아놓으니까 고등학생이 되니까 너무 관리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머님들 중에 이제 첫째는 여기 보내고 둘째는 또 다른 학원 보내려니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고 야 첫째도 맡기니까 둘째, 셋째도 그냥 여기서 관리해라 이런 분들이 계셔서 딱 한 반씩만 운영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메인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모든 수업은 다 제일 우리 SAT 하시는 탑 강사들이 진행을 하세요. 주니어 반이라고 저희가 새끼 강사를 데리고 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엘리 캠프도 우리 미아 선생님이 직접 하시고요. 주니어도 임사랑 선생님이 올해 제가 1년 내내 꼬셔가지고 주니어 사이언스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게 캠 바이오, 엔바이러멘털 사이언스, 피직스가 다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학년 7, 8학년 때는 통합 사이언스, 제너럴 사이언스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 스케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러버스는 다 학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서브젝트입니다. 어머님들이 보시고 필요한 과목을 저희가 시간표 동그라미 치기 편하게 월수금 화목토로에서 시간별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 시간표 짜시면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여름방학, 준, 줄라이, 어거스트, 6, 7, 8월에 이제 컨셉을 70% 나가는 반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가 맞는지, 70%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GPA 반으로 이어지시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어머님들은 바로 주말반으로 합류하셔서 학교별로 진행되는 수업도 있으시고, 아니면 그냥 통합 반으로도 진행이 되세요. 그렇게 연결해서 1년 내내 수업이 연결되시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AT예요. 제가 최근 일주일간 기사들을 엄청 많이 검색해 봤는데, 작년부터 MIT나 다트모스가 SAT가 다시 필수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저번 주에 나온 게 이제 뭐 예일도 되고 칼텍도 되고 하버드도 지금 필수가 되면서 아이비리그 나머지 대학들도 아마도 이제는 SAT 점수를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우선 받아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MIT하고 조지타운 빼고는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스코어 셀렉션이 되세요. 스코어 초이스가. 그래서 그날 본 시험을 조금 안 좋아도 전부 다 보내실 필요는 없고 잘 본 날짜의 시험을 선택해서 대학 측에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3번 이상 보면 안 돼 이런 말은 이제 유효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들이 잘못 하시는 게 그 날짜별로 가는 거지 이날에 10월 달에 리딩 가고 11월에 라이팅 이렇게 가진 않아요. 10월, 11월을 선택하면 10월 점수 다 나가고 11월께 다 공개가 되십니다. 또 하나는 AP입니다. 그 몇 년 전에는 AP 셀렉션이 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선 뭐 준비됐으니까 다 보자 했는데 하나는 3점이고 하나는 2점이고 3개는 5점이에요. 5점만 보낼 수 없습니다. AP는 올해 본 거, 작년에 본 거, 재작년에 본 게 통합적으로 한 번에 다 가버려요. 그래서 선택이 안 되세요. 그래서 AP 시험을 봤는데 아이가 도저히 이거는 3점 패스가 안 될 것 같으면 일주일 안에 취소가 가능하세요. 그럼 기록이 안 남으세요.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시고 특히 저학년 어머님들은 그 준비된 시험만 그때그때 보시는 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로 모셨어요. 사실은 제가 한 7년 동안 엄청 오랫동안 좋게 호흡을 맞췄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디지털로 바뀌고 나서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모시고 있었던 SAT 선생님들은 다 막 20년 차 강사들이고 다 4, 50대세요. 근데 이분들이 디지털을 연구하는 그게 사실은 젊은 조금 30대, 40대 초반 선생님들만큼 준비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시험이 계속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나 본인이 워낙 이제는 유명하시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쪽에 맞춤 선생님들을 모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부터는 제가 또 영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 SAT 강의를 했었고 같이 커리큘럼 개발을 해 나가는 걸 더 중요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이 옛날 그 뉴 SAT보다는 훨씬 쉬워졌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실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점수는 확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대원외고 출신의 코넬이시고요. 10년 넘게 학원계에서 진짜 유명하신 어머님들 중에서 소문으로 오피스텔이나 고액으로 과외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시고 이번 여름에 맡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땐 선생님 모시고 SAT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학부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SC 아카데미에서 디지털 SAT Reading and Writing을 담당하고 있는 이딴 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디지털 SAT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 대체 이게 어떤 시험인지 어떤 부분에서 좀 차별화된 좀 빠른 길을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번 여름에 어떻게 디지털 SAT, Reading and Writing 공략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작년 5월에 있었던 디지털 SAT 시험 커브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샘플이라고 해놓긴 했지만은 이거 실제 시험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근데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대략 뭐 2개 틀리면은 뭐 60점이 떨어지고 뭐 낙폭이 가장 큰 구간은 뭐 21개에서 18개 맞추는 이런 구간이고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어떤 표현이 있나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은 같은 두 문제를 틀리고도 같은 두 문제를 똑같은 개수를 틀렸어요. 같은 두 문제를 틀리고도 한 학생은 낙폭이 60점이 돼서 740점이 나왔습니다. 다른 한 학생은 두 문제를 틀리고도 770점이 나왔죠. 이런 차이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하면서 디지털 SAT 출범 이후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험이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학생은 그러면 2개 틀리고 왜 나는 740이지? 왜 이 학생은 2개 틀렸는데 나는 왜 30점밖에 낙폭이 없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연구하여 나오게 된 결론이 바로 네,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이제 뭐 나오고 어쩌라고 약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PPT 요거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디지털 SAT 시험이 설계가 됐는지 이 설계를 저희가 간파하여 진행을 할 것이고 디지털 SAT의 DNA는 어떻게 New SAT와 다른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시험을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Different scale, different score. 그래서 다음 텍스트를 보시면은 디지털 SAT 시험의 3대 특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SAT와 일단 가장 제일 좀 제가 진절머리 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이거 New SAT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시험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학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원들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 학원들에서 이제 New SAT 자료들을 약간 짜깁기 해가지고 약간 이것도 디지털 SAT에 도움이 된다 같은 영어 시험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칩샷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왜냐? New SAT와 Digital SAT는 DNA부터가 아예 다른 시험입니다. 두 번째, Type-Based 시험이라는 거죠. 짧아진 지문으로 인해서 포커스가 달라졌습니다. 공략법의 포커스가 달라졌기 때문에 New SAT를 공략했던 방식대로 Digital SAT를 공략했다가는 먼 길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고 싶은 곳에 못 가는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고득점이 나오는 그런 레인지 거기까지 갈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Easy and Hard 모듈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이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한 1초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디지털 SAT에서 일단 사라진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사라졌냐? 다들 아시죠? 길고 복잡한 지문들. 소위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번 세 번째 지문은 아예 제가 손도 못 댔어요. untouchable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사라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역사 지문, 19세기 초 이런 지문, 더블 패시지, 천문학 지문 이런 것들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컬리지 볼드가 어떤 의도로 이걸 없애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문제 유형의 변화입니다. 프레미스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지문의 로직을 정확히 좀 이해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Literature Inference 문제, AP Lang, AP Lit 5점 맞은 친구들도 완전 개고생하는 문제죠. 이디엄 문제, 한국 학생들 영어 잘한다 하는 친구들도 이디엄 몰라가지고 한두 문제씩 나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컬리지 볼드가 정말 약간 미쳤군. 어떻게 이걸 커브를 어떻게 맞추려고 얘네가 완전히 약간 정신이 나가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 이것들이야말로 이 두 요소들, 이 문제 유형들이야말로 최고 뭐 이런 수준을 가진 학생들도 약간 커브에 몇 개 오답들이 있어야 커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커브를 맞출 수 있게 하는 보호 장치, 안전 장치였는데 이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해지해버린 거예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난이도 조절을 했을까 했더니 문제를 철저하게 타입 베이스로 나눠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건 ESC 저희 ESC에서만 제공하는 모든 테스트별로 나가는 유형별 오답 리포트입니다. 모든 디지털 SAT 시험 문제들은 15가지 여기 나와 있는 유형대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추어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 유형에 취약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 유형들에는 강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 유형들은 저난도, 중난도, 고난도 이렇게 잘 풀 수 있는지를 맞춤으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 우편에 나와 있는 것은 문제 유형에 맞는 문항 예시, 저희가 제공하는 문항 예시입니다. 짧아진 지문으로 인해서 공략법은 굉장히 달라져야 되고 포커스 자체가 틀려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리포트가 이렇게 매 시간 나가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word and context에 약하다. 그러면 word and context 문제가 나갑니다. 뭐 inference 문제가 약하다. 그 친구한테는 inference 문제 향후 2주 동안 10세트씩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취약점을 보완해주고 강점들을 이제 챌린지 해주는 거죠. 너 이거 다 맞았네? 이거 세트 다 맞았네? 그러면 고난도 문제 한번 줘볼래? 이것도 다 맞춰볼래? 하는 식으로 해서 거의 뭐 구석으로 몰아가는 거죠. 오답이 나올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asy model과 hard model의 공통점과 차이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 길이가 이전에 비해 공통점은 둘 다 짧아졌고요. 말씀드렸고요. 같은 문제 유형, 방금 보여드렸던 15가지 문제 유형에서 동일하게 출제됩니다. 세 번째, high level vocab은 둘 다 그래도 기본입니다. 왜냐? vocab and context 문제로 안 물어볼지언정 easy model에서도 high level vocab이 나와서 중간에 passage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이런 체킹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easy model의 특징을 보시면 쉬운 지문이지만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요구합니다. 약간 저 학생이 뭐 너무 문해력이 좋아서 더 고민이에요. 이러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높은 수준의 문해력. 요즘 친구들이 가장 약한 구석을 컬리지 볼드가 찌르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쉬워 보이지만 easy model인데 명색이 대놓고 어려울 순 없잖아요. 실수를 유도하는 문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미묘하게 어렵게 내는 재주가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세 번째,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vocab 문항. 이게 한국 학생들이 특히나 어려워하는 거죠. 왜냐? 어휘가 이제 뭐 철학이라든지 같은 어휘여도 철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르게 이렇게 활용이 되고 다른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약간 미묘하게 모를 수 있는 것들을 찔러가지고 물어봐서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들로 굉장히 스니키하게 가고 있습니다. hard model은 특징 다음과 같습니다.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단어 수준 당연히 포함. 두 번째는 특정 문제 유형들의 심화 문제들을 내는 것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summary type, 한국 학생들 지약인 문제죠. transition type, 모든 학생들 지약인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 유형에서 굉장히 좀 심화로 가는 이런 특징들이 밝혀졌고요.
세 번째, 고난도 문제 유형들을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약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쉬운 문제들, 약간 고난도 문제들을 서로 유형 좀 섞어가지고 가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ES에서 도출한 이런 시험, 이러한 특징을 가진 시험이니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맞춤형으로 학생들에게 최대한 유형별 시험이니 유형별로 지도를 하되 맞춤별로 거기에 문제를 제작해서 맞춤별로 유형별 공략법을 알려준 다음 맞춤 추가 자료까지 제공함으로써 완벽하게 허점이 없을 수 있도록, 허점이 최소화되도록 가는 전략을 저희가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방식이 갈 것이냐? 첫 번째는 당연히 맞춤형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 ESC가 굉장히 자부한 것 중에 하나는 이 vocabulary and context 문제예요. 굉장히 범위가 두루뭉술이하고 사실 자료 만들기도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원들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단어들이어도 역사, 정치, 철학, 문학 이런 데서 다르게 쓰일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컨텍스트를 다 다르게 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different context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별로도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또 이 단어를 좀 다르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다른 컨텍스트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 고민이 여기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US history, world history, 여기 보면은 기상학, 식물학 이런 식으로 난이도별로도 나뉘고 컨텍스트별로도 다니는 단어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저희는 차별화를 시도했고 이건 사실상 다른 학원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문제입니다. 유형별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해 가신다면은 디지털 SAT는 어떤 시험이다? 태생부터가 유형별로 디자인된 시험이다. 그거 하나만 가져. 그러므로 당연한 비결은 뭐겠어요? 유형별 시험이니까 유형별로 공략하는 게 제일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문제들을 만들었고 같은 문제 유형 중에서도 고난도 연습도 하고 싶은데 내 레벨에 맞는 난이도 문제만 좀 골라서 풀 수 없을까? 내가 왜 나는 이거 다 잘하는데 왜 쉬운 문제 다른 친구들 맞춰가지고 나가야 돼? 이런 고민들이 있었죠? 요거에 대한 해결법이 되는 겁니다. 학생별 난이도별로 문제 제공이 가능하고 추가 자료까지도 이렇게 제공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 맞출 거 다 맞췄어요. 맞춤하면 어디까지 맞출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저는 드는데 이제 단어도 맞췄죠. 문제 유형도 맞춤을 했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남는 게 패시지 타입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패시지 타입이 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문학, 비문학 이런 것들 다 있지만 시문학, 19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 최근에 나왔던 작품들은 이제 1905년도에 에즈라 파운드의 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학원에서는 절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세부 장르별 지문까지. 저는 시가 약한데요, 선생님. 저는 현대 시는 괜찮아요. 근데 19세기 시는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딱 자료. 그래? 말 잘했어. 100문제 풀어오렴. 이렇게 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ll-in-one 패키지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서 추가 맞춤형 자료가 나가고요. 유형별 공략법은 다 말씀드린 겁니다. theory, 지문 유형 파악, 핵심 내용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유형 내 응용 질문 풀이를 좀 해주고 훈련을 좀 시키고 그죠? 세 번째로는 이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추가 자료 제공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이 유형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너한테 도움이 될까 친구야? 그래서 약점을 분석한 후에 맞춤 자료를 제공한 후 그 후에 피드백을 보완해서 이렇게 거의 땅따먹기처럼 디지털 SAT는 차차 정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드리는 디지털 SAT 공략법 키워드는 맞춤이죠. 그리고 맞춤이야말로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안정적으로. 오늘은 700점대 나왔는데 내일은 다시 580점 이런 거 원치 않죠. 그런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정적으로 매일매일
고득점을 나올 수 있는 이런 공식까지 하는 가장 최단의 지름길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다음 순서는 저희 ESC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엘리트 캠프 미아 선생님께 예정보다 높은 금리를 SAT는 언제부터 학생마다 굉장히 이 맞춤 제가 오늘 컨셉이 맞춤이지 않습니까? 학생마다 좀 다르게 전 접근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9학년인데도 뭐 이게 너무 잘 되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뭐 그때 시작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9학년인데 시간도 남고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시간이 다 돼. 네, 제가 모래시계가 이제 다 달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오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좀 그래도 인사를 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이 선생님과 함께 엘리트 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미아 초이입니다. 아시겠지만 엘리트 캠프는 저희 ESC의 대표 강의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수년간 찾아와 주시는 데에 있어서 저희 성공 비결은 바로 이 모양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와 함께 이 풍부하고 양질의 독서를 아이들이 많이 한 이후에 그거를 기반으로 독해도 배우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인풋에서 아이들이 리딩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제필 선생님과 라이팅 수업에서 그 인풋을 자기만의 아웃풋으로 그렇게 변형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비로소 올바른 공부 방법을 저희가 알려주는 이 선순환적인 구조가 저희만의 트레이드마크인데요. 리딩도 단순히 그냥 클래식만 읽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사실 클래식을 읽는 수업은 기존에 많이 있잖아요, 수업들이. 거기에다가 히스토리까지 더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소시오컬처럴 컨텍스트까지 애들이 같이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건데 그것까지도 사실 하는 수업들이 몇 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에 국제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로벌 이슈 그러니까 social justice, culture, ethnicity, race 이런 현 사회 문화적인 이슈들과 같이 내 생각을 결합해서 기존의 literature 같이 생각해가지고 에세이를 배출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 요즘 트렌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수업은 아마 저희 수업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검증된 컬리지보드에서 recommended reading list에서 뽑아온 아주 양질의 독서라 챗GPT가 따라올 수 없는 아이들만 이런 유니크하고 인터프레티브한 에세이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저희 엘리트 캠프만의 강점입니다. 사실 자기만의 인터프레테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핵심에는 소프스톤이라는 툴이 있는데요. 소프스톤이란 무엇이냐 하면 컬리지 보드에서 개발한 아크로님입니다. 이렇게 아크로님이 있고요. Speaker, Occasion, Audience, Purpose, Subject, Tone 이런 식으로 literature 읽을 때마다 아이들이 이것들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해석하고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그 단순히 information을 absorb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것으로 assimilate 하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컬리지 보드에서 개발한 거니까 추후에 뭐 AP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SAT라든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툴이고요. 혹은 뭐 컬리지 보드에서 하는 테스트 우리 아이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literature 수업하고 뭐 social study 수업까지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툴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연습해 놓으면은 저학년 때 고학년까지 올라가가지고 많이 도움이 될 툴입니다. 이 툴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될 리딩 리스트입니다. 보시겠지만 단순히 그냥 클래식을 무작위하게 다 때려 넣은 게 아니라 조금 리즌이 있고 오더를 맞춰서 아이들이 일석이조를 할 수 있게끔 historical context 그리고 major historical movements도 같이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 텍스트가 조금 작아서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실라버스에도 나와 있으시니까 거기에서 보셔도 되는데요. 아마 눈에 익으신 게 몇 개가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미오 앤 줄리엣 아니면 브론테, 디킨슨, 해밍웨이, 엘리엇, etc.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텍스트는 조금 너무 쉬운 텍스트가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텍스트는 내가 대학교 때 공부를 한 건데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영문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자부할 수 있는 저만의 강점은 그 어떤 텍스트를 아이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그 시기에 따라서 배우는 게 다르잖아요. 그것이 클래식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깊이 있지만 계속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고 너무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그렇게 딱 맞춰서 수업을 하는 게 저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이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로미오 앤 줄리엣은 많이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9학년, 10학년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들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으실 수도 있지만 보내주시면 그보다 또 새로운 interpretation을 제가 잘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리딩 수업을 마치고 제피 선생님과의 에세이 수업으로 넘어가는데요. 일단 가장 에세이를 쓰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스킬이죠. 그리고 스킬이 단순히 한두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레이어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structure도 생각해야 되고 sentence variety, diction, transition, clarity, coherence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 반복적으로 consistent하게 내뱉을 수 있어야 돼야지 아이들이 consistent하게 자기가 A quality essay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제필 선생님 SAT, essay 경력이 티칭 하신 지 10년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아이들에게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잘 알려주실 거고요. 또 아이들이 단순히 에세이를 쓰는데 스킬만이 필요한 건가? 그것도 아니죠. 가장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을 써야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persuasive essay를 위주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쓰기 시작할 텐데 뭐 if we look at the question together, does violence in the media make our society more dangerous? 매체에 있는 폭력이 우리 사회를 더 위험하게 만들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받았을 때 knee-jerk reaction으로는 일단 yes or no 양갈래로 갈리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뒷받침하는 데는 뻔한 reason 그리고 진부한 example을 뒷받침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9학년, 10학년 아이들이 더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제필 선생님만의 강점은 이런 뻔하고 진부한 reason을 넘어서서 정확한 statistic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의 quotation까지 seamless하게 integrate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아주 sophisticated한 에세이를 배우는 게 저희 라이팅 수업의 강점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yes 하고 no에서 자기만의 의견으로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persuasive 하게끔 바깥에 있는 information까지 인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yes라고 한다면은 뭐 dark night shooting 같은 예시를 직접적으로 specific하게 들어서 people copy the violence라는 claim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 혹은 뭐 people have self-control so no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절제할 수 있어 라고만 클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people do not kill after watching the Avengers 이런 단순한 뭐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패고 막 때리고 하지 않잖아 라는 링크만을 만들어도 뭔가 좀 스페시픽한 에비던스에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으면 자기 에세이가 significantly elevate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 위주로 많이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애들은 에세이를 일주일에 2번씩 쓰게 되고요. 2번 다 직접 제필 선생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첨삭을 해주실 겁니다. 네, 모든 에세이는 첨삭을 해주시고 그리고 직접 보실 수 있으신데 타 학원들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세부적으로 첨삭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grammar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improvement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반복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직접 확인 가능하시게 이런 식으로 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텍스트는 이제 B-를 받은 텍스트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워드 초이스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조금 overall comment,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학부모님께서도 학생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게 해주시고 또 잘하고 있어도 A-를 이렇게 올린 건데 학생이 여기에서 정확히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심으로써 아이들이 그거를 반복적으로 consistent하게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에세이를 쓰는데 자, 이제 무엇을 써야 되는지도 배웠겠다 하면은 어떻게 쓰는지도 배워야겠죠. 이제 grammar도 문제인데요.
저희 엘리트 캠프의 그래머 수업은 그냥 무작위로 랜덤한 뭐 그래머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제필 선생님께서 그 수년간 티칭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실사용에서 에세이에서 이런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정리하셔가지고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 색깔 부분을 보시면 사실 이게 왜 틀린 문장인지 그냥 얼핏 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she prefers fruits more than vegetables. 이것도 사실 grammatically 하게 봤을 때도 틀린 문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뭔가 native speaker들은 prefer이라는 verb에는 more than이라기보다 to라는 preposition을 더 많이 이어서 쓴다 해서 조금 더 seamless하게 그런 아주 세부적인 뉘앙스를 잡아주는 그래머 수업 혹은 뭐 the school is cleaned by the janitor every Saturday 이것 또한 틀린 그래머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improve 할 수 있느냐 이 passive voice를 active voice로 바꿔서 subject를 앞으로 가져오면은 the janitor cleans the school every Saturday 하면 학생의 voice 자체가 엄청 strong해지거든요. 하고 마지막으로 the dance moves of BTS are better than Blackpink. 이것도 한국어로 바로 해석을 하더라도 BTS의 춤은 블랙핑크보다 더 나아. 라고 그냥 얘기하면 단순히 이게 왜 틀린 거지? 라는 의문이 들을 수 있지만 사실 logically 봤을 때는 블랙핑크의 춤사위와 BTS의 춤사위를 비교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아주 세세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잡아주시는 게 그리고 실질적인 아이들의 에세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래머를 알려주시는 게 저희의 강점입니다. 이렇게 저희 grammatical points 여러 가지를 배우고요. 그냥 단순히 에세이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SAT, ACT, AP, IB까지도 다 끌고 갈 수 있는 능력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트 캠프를 맡겨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또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바로 이어서 creative writing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살이 쪄서 다르게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맞고요. 네, creative writing 수업은 일단 10 classes로 comprise가 되어 있고 3번의 classes는 learning 수업입니다. 3번의 클래스를 통해서 그냥 기존의 아이들을 의자에 놓고 어디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봐 라고 막연하게 던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랑을 조금 하려면은 theater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운 노하우를 가져와가지고 뭐 improvisation, 즉흥 연기를 하면서 좀 아이들이 더 daring하고 더 유니크한 그런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업이 있고 또 픽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매번 성공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스토리텔링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렇게 배우는 수업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테크닉, 뭐 문학적 기법을 배우는 수업을 통해서 이 3번의 수업의 끝에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구축해 놓으면 이제 6번의 수업을 통해서 1대1 피드백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글을 만져주는 그런 수업입니다. 물론 저희 수업의 주 핵심은 출판하는 것이 목표이기는 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에펙트가 GPA 메인테넌스까지도 안녕하세요. 네, GPA 메인테넌스까지도 관리가 되는 게 저희 강점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문학적 기법만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는 내가 직접 그 기법들을 사용해 보면서 이럴 때 쓰는 거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어떤 문장 구조로 써야 되는지 감각을 기르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구나를 배우고 대학 입학 원서까지 대학 입학 원서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스토리텔링이랑 비슷하거든요. 그것까지 준비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일단 컴페티션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군데를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지원하게 되고요.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이번 서머에 열리는 것들을 한번 적어봤는데 사실 아이들마다 제가 맞춤형으로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서 같이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네, 또 자기 자랑을 하기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제가 하는 수업을 잘 따라와 주기만 하면 간혹 하다가 잠수타는 학생들이 몇몇 가슴 아프게 있어가지고 그러지만 않고 잘 따라오기만 하면은 지금 합격률이 한 90% 되고 있어서 믿고 맡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CWC 수업, Creative Writing Competition 수업은 1번 작품 완성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그리고 수상 및 출판까지 이어지게 하도록 제가 전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겁니다. 하고 거기에다가 GPA까지 관리가 되니 아주 안 들으실 이유가 없겠죠? 많이 맡겨주시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희 여름에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에는 저희 리서치 페이퍼의 담당으로 하고 계시는 수연 선생님 제가 소개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제필 선생님이 사실은 지금 어디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양 영어로 하셔서 이렇게 주중에는 참여를 못하게 되셨어요. 오전에는 대신에 그래서 미아 선생님이 하셨고 동영상은 따로 홈페이지에 있으시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리서치 페이퍼 올해 처음 이제 제가 만든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수업 진행해 주실 구수연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수연이라고 하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부터 싱가포르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오버시스 서머 스쿨 나왔고 그 다음에 IB 디플로마 요즘 IB 많이 아시더라고요. 유나이티드 컬리지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UIUC에서 영어 교육 학사 석사 다 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서 박사 수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 저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그래서 주로 제가 맡았던 학생들은 시빌 엔지니어링 저기 토목이라고 하죠. 토목이랑 그 다음에 환경공학 학생들이 이제 학위 논문 그리고 이제 저희가 SCI라 그래서 왜 네이처 사이언스지 들어보셨죠? 학생들이 보통 제가 컬리지 라이팅 가르쳤다고 하면 그거 교양 영어니까 별로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대학원생들한테는 그게 말하자면 지금 입시보다 더 중요해요. 얼마나 자기의 커리어 동안에 중요한 곳에서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학술지에 자기의 논문을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가 사실은 학위 논문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실적 점수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이 연구소나 아니면 뭐 교수로 이렇게 취직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공대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예. 영어가 장점이 아닌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완전 문과입니다. 순수 문과이기 때문에 처음에 읽었을 때는 외계인 언어 읽는 것 같았어요. 약간 영어로 써 있는데 수학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6, 7년을 공대 애들 논문, 사실 저희 전공 논문보다 6년 동안 공대 논문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연구를 하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SPI, 혹은 SPI 이과 학술지 논문, 그 다음에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 자기국에서 첨삭 지금 12년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고다 어학원에서는 토플지도 2년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IBDP English 강의를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좀 연습한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거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문을 저희가 보통은 장르로 생각했을 때 아카데믹 라이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리서치 페이퍼도 지금 고등학생들이 쓰려는 리서치 페이퍼도 아카데믹 라이팅이라는 장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캐러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저희 대학원 학생들이랑 같이 만든 데피니션이에요. 펄포스가 뭐냐? 그러면 너는 왜 이 논문을 쓰는가를 제가 물어봤어요.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면 사실 그게 여태까지 그러니까 퍼블리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태까지 나온 연구에서 아직 밝혀내지 못한 거를 내 논문, 내 연구는 밝혀냈다라고 자기 PR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이들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이게 리얼리티인데요. 제가 아까 말한 펄포스 스테이트먼트는 사실 그 논문을 퍼블리시하는 에디터들이 이렇게 인트로에 보통 써 있거든요.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거를 보고 이 논문을 더 읽을지 안 읽을지를 결정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더 신박한 주제로 연구를 해서 내 연구의 내용이 좋으면 패스가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실제는요, 저는 제 지인들 중에서, 그리고 실제로 저도 리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논문 리뷰를. 그러면 인트로덕션에서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 이 연구에 당신이 pay attention,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어필을 제대로 못하면 그 뒤를 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리서치를 했다고 해도 기회를 못 받아요. 읽지 않고 그냥 리젝트해요. 그래서 근데 저희 학생들이 저는 서울대 학생들이랑 있었으니까요. 정말 경쟁력 있는 연구를 하고 똑똑한 친구들이고 자기 연구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데요. 리서치 페이퍼 스테이트먼트, 제가 아까 말한 퍼포스 스테이트먼트 있죠. 인트로덕션에 나온 거요. 그거를 쓸 때 80% 정도는 퍼포스를 쓸 때 자기가 진짜 뭘 하고 싶고 자기 연구가 왜 경쟁력이 있는지 글에다가 어필을 못했어요. 그들이 그럼 펄포스를 어떻게 썼냐? 그냥 내가 이런 연구를 했다라는 사실만 썼는데 사실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메소드 발표입니다. 그거는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그거를 커뮤니케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커뮤니케이트이 되지 못했고 그러면 그 이후는 읽지 않아요. 생각보다 에디터들은 냉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글을 쓸 때 퍼스와 프로시저 자체를 혼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 페이퍼의 구조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컬리지 레벨이 아닌 하이스쿨 레벨이지만 그리고 이제 훨씬 더 장수가 줄어들죠. 저희 학생들은 최소 15에서 20페이지를 썼어요. 레퍼런스 리스트 포함하지 않아서. 하지만 지금 저희 수업에서는 제가 할 수업에서는 4 to 5pages예요. 하지만 그 컬리지 레벨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구조들을 거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 연구가 경쟁력이 있고 내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결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킥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장르적 구조. 일단 구조와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를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뼈대를 잡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많은 분들이 라이팅 수업이라고 하면 라이팅 자체를 하는 법. 그럼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문법이랑 단어 좀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읽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요. 리서치 페이퍼는요. 내 연구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연구가 이전에 했었던 연구들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 속에 있는지 그거를 그 흐름을 학생이 얼마나 지금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요즘은 근데 많이 길게 쓰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좀 보여는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잘 읽어서 이거를 글에 잘 녹여내는 법도 배울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리서치 페이퍼를 쓰면서 자주 하는 실수 위험을 이건 영어 공부가 되고 수에서는 나의 언어로 자기의 리서치를 소개하고 어필하는 글 쓰기로 넘어갈 건데, 네. 저희 수업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있지만, 원에서는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퍼포스 스테이트먼트 있잖아요. 퍼포스 스테이트먼트를 제대로 클리어하게 쓰는 것 자체가, 대학원생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배우면서 저희가 구체적인 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인트로, 어느 주는 인트로, 어느 주는 메소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거를 알려줘서 이 5주 동안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각 학생마다 자신만의 퍼포스 스테이트먼트를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드래프팅을 하면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줄 겁니다. 근데 또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과용 토픽 1개, 이과용 토픽 1개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줄 거지만 각자가 관심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퍼포스 스테이트먼트는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파트 2는 제가 1대1로 한 사람당 1시간씩
코칭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4, 5 페이지스로 디벨롭을 시켜드려서 10주가 지나면 각 학생이 4, 5 페이지 리서치 페이퍼가 아웃풋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는 1시간 안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버타임으로 저 굉장히 희생적인 선생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까지 만족하실 때까지 AS 무한 리필. 저 그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한번 한번 이 부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으시다 하면 한번 저희 수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뭐 대표 강사 선생님이시죠. 저희의 모든 수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기종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많이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ESC에서 수학과 통계학, 경제학 강의를 맡고 있는 김기종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일단 저기 제 연락처가 있고요. 제 카톡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예. 수학은, 우리가 맞춤복이 아니라 기성복을 산다는 마음으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예. 학교마다 또 학년마다 또 아이가 처한 재능이나 상황에 따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전략이 좀 많이 달라지고요. 예, 매년 들어야 되는 코스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저한테 1대1로 다 연락을 하셔서 컨설팅을 좀 개별적으로 받기를 원하시고 제가 오늘 세미나 끝나고 3시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비워뒀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전화 드려서 개별적인 가장 맞춤형 코스가 뭔지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학은 너무나도 과목이 많아서요. 제가 허락된 10분 안에 모든 과목을 다 설명드리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6회에서 8회 정도 진행하는데 올해는 이제 6회 정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 이미 7, 8학년 수학을 위한 4년간의 로드맵하고 관련된 세미나를 1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7, 8학년 학생들 계시면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4월 23일은 이제 알gebra 2와 그다음에 AP가 됐죠. 프리칼큘러스에 대해서 올해 이제 5월에 첫 시험인데요.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5월 7일은 이제 디지털 SAT. 눈 감고 풀어도 800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연 그러한가 저희가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마이크로와 매크로 전공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학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AP 마이크로 매크로도 강의를 했었는데요. 간단히 소개드리겠고 그 다음에 수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1학년 때서부터 10학년 때, 11학년 때까지 배운 수학의 그 모든 완성이 AP 칼큘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은 AP칼을 배우기 위해서 그 1학년 때서부터 10학년 때까지 수학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 수학의 꽃 AP 칼큘러스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챗 GPT가 요즘 대세 아닙니까? 이 AI 시대 챗 GPT가 사실은 스태티스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칼큘러스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대세가 된 AP 스태티스틱 가령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AP 클래스들 중에서도 AP 스태티스틱의 수강생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 스태티스틱까지를 전략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셔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5월 28일 날 세미나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세미나는 이제 온오프라인 공통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 녹화돼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 혹시 이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추후에라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세미나 시간은 이제 화요일 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미리 설문지에 궁금하신 사항들을 올려놓으시면 제가 또 그 부분 반영해서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죠. 수학의 왕이 될 상이 과연 있냐? 네. 가령 제가 한 5년 정도 피아노를 배웠는데요. 저희 피아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못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피아노에도 물론 재능을 타고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예, 우리가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감수성이 뛰어난 학생들도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재능을 타고난 학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학생만 서바이브하는 게 미국식 커리큘럼이 아니고요. 누구나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게 미국식 수학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결코 수학의 왕이 된 학생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나 노력하면 에피칼, 에피스텝까지는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단추를 잘못 낀 학생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제 수학이 왜 어렵냐? 갑자기 중간에 알gebra 2까지는 못했지만 갑자기 칼큘러스에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시고요. 네. 7, 8학년 때서부터 맞춤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마지막 단추까지 올바로 깰 수 있고,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은 보통 11학년 때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GPA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재능이 어디까지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면밀하게 판단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이게 그 매스와 관련된 그 프레임워크인데요. 자, 타임라인인데요. 자, 일단 알gebra 1서부터 칼리지 수준의 매스까지 학년별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쭉 있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 시간의 역순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전공을 어느 학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 12학년 때 내가 원서에 쓰고 싶은 과목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12학년 때 들어야 되는 과목은 11학년. 11학년 때 들어야 되는 과목은 10학년. 10학년은 9학년에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9학년이 되는 순간 우리 아이 마지막 원서에 들어가는 수학 코र्스는 9학년 때 결정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물론 중간에 열심히 해서 알gebra 2를 점프한다거나 아니면 AB를 건너뛰고 BC로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경우에도 사실은 기초가 많이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시간의 역순으로 생각을 해서 과연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학교 로고들이 쫙 있는데 이 학교들이 상황이 다 다릅니다. 가령 여기 SIS 부모님 계시다면 이제 SIS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프로그램인 CPM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인데 다른 학교보다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 수학 코र्스 진행이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AP는 이제 11학년, 12학년 때 11학년에 아주 운이 좋으면 AP 스탯이 그 다음에 대부분의 APCAL은 12학년 때 결정이 되죠. 사실 학교 진행이 이렇게 늦다 보니까 SAT를 준비한다거나 AP를 준비할 때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SIS라면 더더욱 1대1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원하고요. 여기 SFS와 체드윅은 이제 둘은 IB 학교죠. 이제 IB 학교들은 11학년 때서부터는 정해진 코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SFS는 IB를 좀 비교적 잘 운영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체드윅이죠. 체드윅은 이제 아주 수학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학교입니다. 특히 9학년, 10학년 수학서부터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11학년 때까지 계속 부담이 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고요. 체드윅 학생들이 이제 저랑 공부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들 상담할 때마다 9학년, 10학년 올라갈 때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IB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령 이제 체드윅 요즘 이슈가 뭐냐면은 AA 하이어 레벨 하시는 선생님이 2달 동안 병가를 내셨는데 1월 달에 또 병가를 내셨습니다. 근데 진도가 SFS보다 빠릅니다. 그 말씀은 뭐냐? 그냥 막 그 어려운 미적분을 2번 수업으로 다 끝내버리고 삼각함수는 1번 수업, 스태티스틱 2번 수업 그냥 이렇게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은 학원에서 당연히 공부를 한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거의 열의가 없으시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9학년, 10학년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가령 이제 9학년, 10학년 테스트가 1년에 4-5번밖에 없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그레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각자 도생하지 않으면 학교가 절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달튼은 전통적으로 AP 칼과 AP 스태티스틱 코스 운영을 잘하는 학교였는데 최근에 AP 칼은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초에 AP 시험인데도 아직도 진도가 다 안 끝날 정도로 코스 운영이 조금 요즘에 문제가 좀 있고요. 혹시 KIS 부모님 계시면 KIS가 가장 변동성이 높은 학교입니다. 알gebra 2와 그 다음에 프리칼큘러스 AP 칼 A, B, B, C를 선택하는 그 뭐랄까요 그 학교의 규정이 다른 학교보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변동성이 좀 높은 학교라 개인의 능력을 조금 잘 발휘해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구조이고요. YISS는 지금 AP 칼하고 AP 스탯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지금 와이프 출산이라고 미국 가셨습니다. 네, 시험은 3주 남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모두 다 멘붕에 빠져 있고, AP 칼과 AP 스탯 좀 공통적으로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알gebra 2는 너무 쉬워서 문제고, PQL은 너무 어려워서 문제고,
좀 뭔가 좀 냉온탕을 좀 반복하는 느낌이고 에피칼 스탯 선생님들이 조금 약간 문제가 좀 심각해서 지금 물론 본인의 출산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많은 학생들의 AP는 어떻게 책임져야 될 건지 전혀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미국 가버리신 상황이라 문제가 좀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인폴은 수학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바뀔 예정이고요. 예, 내년에도 또 바뀔 예정이고 지금 3, 4년 연속 매년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조금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스탯칼 둘 다 사실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 학원에 이제 수강생이 가장 많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이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다 보니 아이들이 AP 시험 앞두고 저희 학원에 많이 와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이 밖에도 뭐 저랑 공부하고 있는 저희 학원은 이제 보딩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딩은 또 굉장히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규정이 다 다르죠. 모든 보딩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규정과 그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밖에 또 다른 학교들 뭐 코너스톤이라든가 뭐 SSI라든가 이 모든 학교들은 학생들이 다 있어서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뭐 아무래도 아이 상황이나 학교 상황 다 고려해서 최적의 전략을 만들어 드리는데 저희가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콘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은 2006년서부터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콘과 스태티스틱을 가장 많이 가르쳤었죠. 근데 학원 사정상 제가 이콘 강의를 한 3년 정도 쉬다 올해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수강생들 지금 많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수학 선생님이 무슨 이콘을 가르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를 만든 알프레드 마샬과 그다음에 매크로를 만든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둘 다 수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코는 철저하게 미적분의 기초 하에 만들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미적분을 가르치는 제가 이콘을 가르치는 게 너무나도 합리적인 결론이고요. 사실 뭐 제가 다른 분들을 폄훼할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이 압구정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이콘 선생님들 중에 이콘 전공자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법대 전공자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경영학과 전공자도 많으십니다. 경영학과 경제학은 뿌리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그 분석하는 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통 이콘 저는 이콘을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콘을 여기 혹시 이콘 전공자가 있으시다면 제가 AP도 충실히 준비시키지만 또 AP 이후의 진로나 아니면 이콘의 최근의 흐름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AP 5점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콘의 주제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죠. 그래서 가장 적은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5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도 같이 이제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고요. IB 이콘도 마찬가지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왜 ESC냐? 수학은 저희는 이제 두 단어로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Customized Care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오는 학생들은 저를 유일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비록 저는 수강생들이 많이 있지만 저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케어링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여러 기술적인 그런 도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구글 클래스룸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거의 저희가 여름에 진행되는 모든 수업, 뭐 VOD는 물론이고 뭐 숙제, 그다음에 퀴즈, 그다음에 제가 진행한 노트의 PDF 파일 1년 동안 무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쉐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는 학교에서 코스가 진행되는 한 우리 구글 클래스룸은 열려 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통 5명 내지 6명, 작년에는 7명의 TA를 저랑 같이 여름 코스를 준비했는데요. 벌써 이제 4명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2-3명 정도 더 뽑아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아주 인성과 실력을 갖춘 TA들이 또 학생들 같이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된 케어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학원에서 지금 안 하는 게 온라인 홈워크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서 지금 올해가 3년째입니다. 그래서 저희 숙제는 지금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 쓰는 부분이 좀 안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따로 보완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수업은 이제 아이패드에 좀 특화된 수업인데 아이패드 아이들 노트 테이킹 한 거를 저희가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수학은 이제 답만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답에 이르는 그 플로우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다 체크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숙제가 그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 플로우가 이렇게 쭉 쌓아되는 플로우가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채워져야 되는 빈칸들이 있죠. 이제 그거를 얼마든지 그 플로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으로 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답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잘 모르겠으면 옆에 비디오가 숨겨져 있죠. 그 비디오를 보면 또 혹시라도 내가 이 부분이 막혀서 못 풀었던 문제들 비디오를 보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선생님 뭐 풀어야 되는 문제수가 줄어들지 않나요? 문제는 무한 생성돼서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더 한 문제 더 풀어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라 제가 보통 이렇게 토픽별로 한 5문제 정도씩 어사인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 틀리면 한 문제를 더 푼다거나 뭐 3개 틀리면 3문제를 더 풀어서 아이들이 이해력뿐만 아니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이런 온라인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어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이 학생이 어떤 문제에서 몇 분을 썼고 그 다음에 이거 틀어놓고 2시간 동안 게임하러 간 것까지 다 거의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간격을 내가 어느 정도 썼는지 그 다음에 뭐 맞추는 비율이거나 뭐 이런 건 당연히 다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 조교가 더 설명하기가 쉽겠죠. 그냥 데이터가 있고 이거 클릭을 하면 틀린 문제가 튀어나오니까요. 아이들이 그냥 조금 더 저희가 쉽게 케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워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이거 만들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많이 보내주셔서 이런 혜택 좀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라는 거는 결국은 학생이 중심이 돼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3인사각 경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냐가 사실 입시의 성패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가 여름방학에 수강하는 학생들은 최소한 1, 2회는 이렇게 제가 서면으로 된 코멘트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한테요. 그리고 제 카톡 슬러버스에 다 오픈돼 있어서 아이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오픈하고 있고요.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데 사실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지만 과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아마 여기 저희 보내주신 그 핸드아웃에 제 세미나 일정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이 세미나 일정 보시고 혹시 관심 있으신 세미나 주제가 있으시면 또 여기에 참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1번 방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으니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남아서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카톡이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 과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임사랑 선생님 나오셔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ESC에서 바이오하고 캠을 맡고 있는 임사랑 선생님입니다. 네, 아마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좀 과학이 이제 뭐 썸머에서는 뭐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AP 캠 바이오가 좀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꾸준함이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긴 하는데 이제 애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뭐 액티비티도 있고 뭐 컴피티션도 있고 스포츠도 있다 보니까 제일 좀 이렇게 홀대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이 돼서 여름방학 때 좀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나중에 GPA를 받거나 그럴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저희는 아놀 바이오, 레귤러 바이오를 합쳐서 하는데요. 이제 학교마다 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기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레귤러나 아놀 바이오가 어머님, 아버님하고 조금 세대가 다른 게 어머니,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이오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쓱 외우면 모든 게 다 될 텐데 뭐 우리는 왜 이렇게 바이오 점수가 안 나올까요? 캠 점수가 안 나올까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미국 커리큘럼이 좀 바뀌어서 외우는 거 위주기보다는 CER이라고 하죠. 그래서 Claim Evidence Reasoning이라고 해서 랩 리포트 같은 거를 좀 쓰시는 것들이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객관식 위주로 약간 뭐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니? 라는 게 어머님들과 저희 세대의 이제 바이오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거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고력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모든 바이오 캠 커리큘럼이 그렇게 다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서 아이들이 프리덴탈이나 프리메드를 보내시려면 MCAT나 DAT 문제도 다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이제 아버님들 생각했을 때, 아, 그냥 학교에서 그냥 심플하게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지 뭐를 쓸 거 아니에요. 그쵸? 뭐를 이제 모르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게 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방학 때 좀 어느 정도를 만들어 두셔야 되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깊게 배우는 게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와서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랩 리포트를 쓰래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것도 요번에부터 작년부터도 그렇지만 좀 이제 뭐 커리큘럼 백그라운드를 배우는 거 플러스 알파로 저희 같은 경우도 CR 위주로 좀 학원에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나갈 때도 그런 것들 랩 리포트 위주로 해서 데이터는 기본으로 주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래프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하고 있어서 모든 학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캐릭터리스틱은 저는 이제 지금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릴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제 예시가 있어요. 보시면 리딩 문제, 그렇죠? 리딩 문제가 아니라 바이오 문제예요. 저희 이제 KS, SIS 친구들 그러니까 학교 테스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 길게 나와서 이거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제 저희가 써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패밀리에서 M이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패밀리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2학기 때, 1학기 때 나왔던 문제들이고 이게 이제 레귤러 암을 바이오에서 우리 애들이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델 에세이 같은 거를 조금 많이 만들어 놓고 학생들한테 아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하고 이걸 이제 여름방학 때 프랙티스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 집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모든 학교가 좀 다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어서 저학년들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쓰려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거를 플러스 알파로 또 써야 되니까 좀 많이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케미스트리 이제 또 배우기 전에 저희가 이제 또 학생들이 이것만 하게 되면 좀 어머님들이 이제 시간이 좀 없는데 이것만 하면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여름부터는 이제 9학년 사이언스 대회 준비반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honor, regular bio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사이언스 대회를 같이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9학년 친구들 중에서 많은 대회 중에서 내셔널 사이언스 리그 바이오라는 거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 사이언티스트 챌린지라든지 뉴욕타임스 이제 스템 라이팅 콘테스트는 레귤러나 아널 바이오를 배운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그러니까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페이퍼 쓰는 작업까지 하는 반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들으신 이후에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수업 플러스 알파로 뭔가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아서 쓸 내용이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9학년이나 10학년 친구들을 하게 되면 학원 수업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메드나 프리덴탈을 원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커넥션 시킬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도 옛날하고 조금 달라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캠은 그래도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퀘스천 주고 솔브하는 문제들이 나오긴 하긴 하는데요. 옛날하고 다른 건 무조건 실험에 대한 CER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CER이 학생들이 항상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뭐 푸는 거는 뭐 프랙티스를 하면 돼요. 저희가 9만 푸는 것처럼. 근데 프랙티스를 하면 그건 언제부터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커리큘럼상 실험이 들어가는데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이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것처럼 쓰셔야 되고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부터 뭐 길게 쓰면 점수 준다. 그러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저희 나왔던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주고 CER을 꼭 쓰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에러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나서 에비던스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쓰고 있어서 저희 수업 같은 것도 CER에 대해서 계속해서 푸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모델 에세이가 한 5개, 6개 정도 되어 있어서 애들한테 항상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하고 저희 같은 건 GPA
클래스 같은 건 제가 학생들이 쓰고 모델 에세이를 올려주면 학생들이 쓰고 나서 인디비주얼 다 검사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 케미스트리하고 AP 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AP 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제일 아이디얼한 상황이죠. 제일 아이디얼하지만 아이디얼한 거를 다 따라오실 수는 없기 때문에 애들이 워낙 바빠서 AP 캠 같은 건 조금 더 쉬워졌어요. 작년 위주로 했을 때. 왜냐면 이제 저희가 계산기를 쓸 수가 없었는데 계산기를 쓸 수 있게 MCQ나 FRQ 모든 섹션이 되어 있어서 좀 쉬워진 편입니다. 쉬워졌다는 건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안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실수하면 5점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니까 쉬워졌기 때문에 모두 다 잘 보기 때문에 이 컷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78%였는데 작년에 83%로 올라갔기 때문에 좀 실수하면 안 되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AP 캠 같은 건 좀 중요한 커리큘럼 뒤에 다 있어요. 이제 맨 마지막에 저희가 AP 캠은 유닛 1부터 9까지 되어 있는데요. 유닛 1부터 9까지 했을 때 문제는 뒤에 8, 9, 7이 굉장히 좀 쉬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데 학교님들이 이거를 커버를 못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학교 가서 계속 보충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 선생님은 우리는 다 못 나가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선생님들도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니긴 한데요. AP 캠이 좀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더 그게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특히 객관식은 잘 푸는데 주관식을 좀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뭐 저한테 맡기셔도 되지만 다른 학원 가셔도 봄방학이나 겨울방학 등 주관식 프랙티스를 꼭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MCQ는 어느 정도 하면 다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주관식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주관식에서 중요한 과목의 챕터가 2학기 때 있는데 학교에서 커버를 다 못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커버한 학교가 지금 SRS 빼고 YS하고 SRS 빼고서는 커버한 학교가 지금 거의 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SRS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나가셨고 YS도 그냥 쭉 나가셨기 때문에 이게 나가기만 하고 아이들은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요즘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IB를 가르치다가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를 맞춰주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IB는 2년 코스다 보니까 중간 랩도 하고 시간 이너프 하거든요. 근데 이제 AP는 1년 코스이기 때문에 되게 인텐시브하게 나가셨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 다 국제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IB를 가르쳤다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국제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1, 2년 동안 너무 트라이얼 에러 같은 거를 겪으셔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그 기니피그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는 학교 믿고서는 약간 어머님들이 막 3월대를 보셨는데 우리 애는 안 배웠대요. 이런 게 지금 너무 속속히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지금 AP 수준이라서 정신이 없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드려요. 특히 YS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좀 힘들죠. 솔직히 고쳐지기가. 왜냐면 학교 다닐 때 GPA는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AP 준비를 우리 애는 어느 정도 됐나 보다라고 저는 보내시는데 실제로는 안 된 경우가 엄청 많이 있어서 좀 어머님도 당황스럽고 저도 당황스럽고 학생들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AP캠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님 아버님들하고 세대하고 다르게 문제가 이런 보시면 알다시피 그래프 뭐 예를 들어 실험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솔브하는 문제들이 요즘 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응용력이라든지 데이터 이런 거 분석을 해야 되는 거라서 좋게 생각하면 저학년들에 대한 커리큘럼 변화가는 거는 AP를 위해서나 IB를 위해서는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만 저학년 친구들이 처음에 배울 때 좀 많이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어머님들 같은 좀 기초를 많이 다져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한번 변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조금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서는 요즘 같은 조금 더 쉬워진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기는 하죠. 어려운 이유가 이제 어머님들하고 많이 전화를 하는데 어머님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바이오는 외우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렸다시피 커리큘럼이 옛날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3년, 4년 전부터. 그래서 절대로 외우는 문제로 나오지 않고요.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이제 애널리시스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예시로 보시면요. 어머니 이게 바이오 문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에세이 1 리딩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리딩을 못하면 절대로 AP 바이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P 바이오를 저랑 여름방학 때 했던 친구들도 겨울방학 때 그럼 또 들어야 되나요? 라고선 하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러면 학생들한테 뭐 뒤에 있는 챕터가 별로 안 남았으면 에세이 1 리딩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AP 바이오 같은 경우는 AP 캠도 그렇지만 리딩이 너무너무 중요한 능력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서는 해석을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백그라운드가 있긴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캠벨책 1600개짜리를 외운다고 5점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캠벨책 안에서 있는 실험을 위주로 해서 리바이즈를 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할 수 없으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리딩 어빌리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10학년 친구들이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리딩에 대한 게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AP 바이오 자체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것보다는 리딩 자체의 능력이 안 돼서 문제 해석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비인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리딩 어빌리티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국제학교나 이런 것들을 다닌 게 아니라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부터 다닌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은 굉장히 좀 많이 좌절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 이제 좀 들어가 있는 과목들이 그래서 이제 10학년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좀 철저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 CR 같은 거 쓰는 것들 말씀드려서 엄청 길죠. 원래 이제 좀 페이퍼가 아니에요. 이게 학교에서 쓰는 CR입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퍼,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는 랩 리포트예요. 랩 리포트가 보딩 스쿨은 거의 다 1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딩 같은 건 요즘 AP 코र्스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멀티플레이에서 잘 안 보세요. 다 랩이에요. 다 랩.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보딩 친구들 같은 거는 개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를 인디비주얼 다 학교마다 다 실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학교마다 있는 시험들을 다 보고 DLPT라도 써서 주고 그거를 에디팅을 또 해주기 때문에 이거 이제 보딩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테스트 프랩을 되게 많은 친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보딩 친구들 같은 경우는 AP 코र्스나 이렇게 뭐 3D1, 뭐 4D1 코र्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의 렌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바이오나 캠, 사이언스 과목들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 이제 AP를 좀 볼딩이 안 보다 보니까 올림피아드를 좀 많이 보시려고 하는데요. 캠 올림피아드 같은 건 좀 이너프해요. 그러니까 AP 캠 플러스 알파로 5캠만 이제 유기학만 조금 하시면 되는데 AP 이제 바이오하고 관련된 바이오 올림피아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대학교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바이오 올림피아드 같은 건 그냥 한번 해볼까? 뭐 제가 다른 과목 그런 건 아니지만 뭐 AMC 이런 것처럼 그냥 한번 해볼까? 라고서는 생각하시면 이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좀 많이 드는 과목이에요. 저 같은 거는 하신다면 최대한 도와드릴 수가 있고 올해도 이제 바이오 올림피아드 같은 건 저는 6명 친구들 중에서 5명이 1차는 다 붙었거든요. 1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0% 안에 들어서 세미파이널 들어가는 건데 세미파이널을 학원에서 준비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1차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유가 어차피 전 세계 10%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쓰기도 좋고 그 다음에 세미파이널은 실험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준비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건 이제 너네들을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서는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하는 게 바이오 올림피아드고 캠 올림피아드 정도까지는 뭐 괜찮다라고서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도 SAT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이제 하버드 친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와서 이제 어떻게 GPA를 했는지 아니면 이제 AP 몇 개 했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AP가 이제 중요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보딩 친구들 같은 AP 코र्스들이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국제학교 친구들, 한국 친구들 같은 AP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6개, 7개 정도는 하셔야지만 저 어머니와 아버님들이 좋아하는 탑 20, 그러니까 탑 15 안에 있는 이제 학교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저희가 사이언스는 2027년에 AP exam이 컴퓨터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변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3시간 반 동안
이거를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볼 계획이신 분들 같으면은 빨리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답니다. 왜냐면 페이퍼로 3시간 반과 컴퓨터로 3시간 반의 집중력은 훨씬 더 달라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컴퓨터 베이스 exam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좀 많이 있긴 한데요. 집중도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2027년에 AP 바이오와 캠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나서 단계별로 내년부터 변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주니어 친구들인데 이건 주니어 할 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워낙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아이비는 더 들어가기 많이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밑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간급 학교는 어느 정도 잘 들어가겠지만 아이비가 들어가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STEM이라든지 프리덴트 프리맷 이런 쪽으로는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R이든 랩 리포트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린 친구들부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려고 이제 올해 여름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리서치 페이퍼부터도 학생들이 7학년, 8학년부터 계속 노출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리서치 페이퍼도 퍼블리시 할 거고 그 다음에 컴피티션 또 나가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워낙 15년 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작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컨설팅 이런 데보다는 뭐 사이언스를 그래도 제가 캠바이오는 오랫동안 가르쳤으니까 믿고 맡겨 주신다면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차근차근 이제 배우기 시키는 것부터 해보려고 이거는 뭐 중요 프로그램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언스 이제 말씀드렸고요. 너무 수고하셨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것들 있으면 학원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APC면서 오늘이 너무 좀 바쁜 날이라서 내일부터 전화나 아니면 개별 상담은 이제 오프라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김원석 선생님 나오셔서 피직스 훌륭한 동안 진짜 초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SC에서 피직스하고 그 다음에 하이어 레벨 매스 멀티베리어블이나 이런 걸 맡고 있는 김원석 선생입니다. 이거는 제 양력이네요. 네. 제가 쓸데없이 가방끈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리서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이제 이공계 쪽으로 전공한 학생들한테는 제가 조언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직스라든가 이제 수학 강의하면서도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5주 동안에 이제 프리러닝 오브젝티브 그러니까는 그 선행학습이죠. 이 선행학습의 목적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이제 3가지를 되어 있는데 아마 2개가 강의가 아마 열릴 것 같고요. 이제 Regular Honors Physics 그리고 이제 AP Physics 1 and C Mechanic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학부님들 앞에서 매트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케미스트리 이런 성적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피직스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P만 하더라도 4과목이 있습니다. 바이오나 케미스트리라는 거 이제 1과목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우리 애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 애가 지금 몇 학년인데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전공이 앞으로 뭘 할 건데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Regular Honors Physics 그다음에 AP Physics 1C Mechanics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눠가지고는 결국 목적이 AP Physics 1 또는 C Mechanics 이거는 말 그대로 AP에서 성적을 잘 받자는 것이고 5월 달에 이제 보는 AP 시험 있죠. 거기서 이제 5점을 꼭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내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하고 그다음에 AP 시험 그걸 아우르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APC 1N C Mechanics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Physics 1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C Mechanics라는 과목이 있어요. 범위는 똑같습니다. 범위는 똑같은데 이제 Physics C에는 캘큘러스가 들어가고 Physics 1에는 캘큘러스가 안 들어가고 그 차이만 있어요. 그리고 문제 스타일 차이가 학부님들께서도 뭐 옛날에 혹시 학교 다니실 때 물리 공부하셨으면 기억이 나실 텐데 뭐 수식 많이 나오고 막 어렵고 막 이런 과목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수식 전개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오고 이런 식 그런 것들은 피직스 C 미케닉스에 가깝고 피직스 1은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10년이 채 안 되는데 교과 과정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복잡한 계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말로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실험 디자인하고 학생들이 물리적인 그런 컨셉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런 차이점이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서 이제 두 개를 묶어놨기 때문에 처음에 선행학습의 목적으로는 두 개를 똑같이 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겨울이라든가 아니면 봄방이라든가 이럴 때 직접 시험을 대비할 때는 문제풀이를 좀 더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여름에 선행학습으로서는 두 개를 묶어가지고 개념은 전부 다 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레귤러 아날리시스 피직스는 학생들이 약간 어린 학생, 9학년, 10학년 또는 그 밑에 있는 학생 그리고 지금 당장 AP를 당장 목표역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학교 내신을 주로 위주로 하는 이제 그렇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해놓은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역시 또 많이 질문받는 게 뭐냐면 우리 애는 이제 9학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AP를 학교에서 하라고 그런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시킬 때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어드밴스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그냥 엘지브라 하고 프리캐를 하고 이렇게 따라오는 학생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한국 학생들 그런 학생들 많아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학년에 비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올려주셔가지고 캘큘러스를 해라. 그래가지고 캘큘러스를 한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피직스도 똑같이 그럼 너는 AP 해라. 학년은 9학년밖에 안 되지만 AP 같은 거 해라.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때는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우리 애는 그동안에 물리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AP를 해도 되느냐 아니면 레귤러 피직스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AP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AP를 보시면 됩니다. 내용 자체가 레귤러 피직스하고 AP 피직스하고 AP 피직스가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험 스타일의 문제를 좀 학생들한테 풀어준다 이런 것뿐이지 레귤러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AP를 그 다음에 하고 상당히 시간 낭비예요. 다른 과목도 많아요. 할 것도 많고 학생들이 바쁠 텐데 만약에 AP를 우리가 한다. 우리 애가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리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그냥 AP 들어오시면 돼요. 어차피 처음부터 다 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피직스적인 그런 기본 바탕이 있어야만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에다가 IP직스를 끼워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IP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AP랑 다르게 2년 과정이에요. 2년 과정이고 그리고 AP 같은 경우에는 시험만 잘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학교에서 듣질 않아도 학원 같은 데서 이제 시험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시험만 잘 보면 되는데 IB는 이제 그게 아니죠. IB는 학교에서 하는 인터널 어세스먼트 같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IB를 하는 학생이 아닌 이상 우리 애가 IB를 해야겠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선행학습의 목적으로는 2번, 3번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는 IB 강좌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IB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애가 9월 달부터 IB에 들어가야 된다.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이 AP, C 그리고 미케닉스 들어오시면 돼요. 내용상으로 똑같이 준비가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이스쿨 피직스 커리큘럼의 그 구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4개 있다 말씀드렸죠, AP가. AP 피직스 1, 2, 그 다음에 C 미케닉스, C 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IB 쪽은 IB 계열은 A 레벨 피직스 또는 IB 피직스, SL, H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고 이것들은 나중에 뒤쪽에 붙어놨으니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서 AP가 4개 있는데 이 중에 뭘 택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애가 나중에 이공계를 갈 거다. 거의 틀림없이. 지금 굉장히 애가 수학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이공계를 가야 된다. 그러면 바로 C 미케닉스로 들어가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AP6 1도 이제 좋은데 학교에서 이제 시킬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과목을 듣는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선택의 여지가 만약에 있으면 피직스 C로 그냥 바로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AP6 1 같은 경우에는 AP 과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수십 개 되는데 그 중에서 5점 받는 비율이 제일 낮아요. 한 자리 숫자이고 보통 4%에서 7% 정도 왔다 갔다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조금씩 올려주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혹시 자칫 잘못하면 성적이 4점 나오고 3점 나오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C를 할 거면 어차피 나중에 피직스 쪽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할 거라면 그냥 처음부터 게다가 우리 애가 좀 수학 잘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C로 가는 게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S2를 그냥 스킵하셔도 되고요. 스킵하셔도 되는데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공계를 쭉 할 거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뭐 전자기 또는 웨이브라든가 뉴클리어 피직스라든가 무슨 이런 것들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도 이제 근데 이제 선호도가 제일 낮고 하는 학생들이 제일 적습니다. 학교에서도 과목이 개설이 안 돼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스킵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CEM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AP6 2 엘지브라 베이스 돼 있는 것 중에 전자 전기만 이제 모여 있는 곳이 따가지고 과목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캘큘러스가 베이스가 된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제일
과학 쪽에 이제 어드밴스한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듣는 그런 과목이 돼요. 그런데 피직스 C가 성적은 잘 나옵니다.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 그리고 피직스 C, EM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 이상 고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어렵다고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렵긴 하지만은 공부하는데 시간도 오히려 적게 들고 그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은 5점을 그냥 바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가성비가 나쁜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혹시 저 어머님들 이거 자료 받았을 텐데 학생들한테 전해 주시거나 할 때 도움이 되라고 여기다가 이제 써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 물리, 여러분이 저 대학교 때 배우셨을 일반 물리 같은 과목들 토픽을 그냥 다 써놓은 겁니다. 다 써놨는데 그 중에서 요거 1번 미케닉스 부분이 제일 크고요. 뭐 하나밖에 안 되지만 1번이라고 해서 여러 파트 중에 하나밖에 안 되지만 그게 제일 크고 그게 피직스 1과 CM, 그러니까 C 미케닉스의 토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여기다 줄 쭉 거는 거 있죠? 이것들이 에이프식스 2, 그냥 잡다하게 좀 많습니다. 잡다하게 내용이 많은데, 미케닉스가 기본이고, 미케닉스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혹시 나중에 이걸 못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못하더라도, 대학교에 가가지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CEM이라는 건 여기, 요런, 일렉트리시티 마그네티즘 6번 부분만 있고,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이거는 APN 없습니다. APN 없고, 레귤러 피직스에서도 아마 하는 학교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IBN 있어요. IBN 있는데, IB는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요거는 여름방학에 선행학습으로 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은 뭐 그룹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B 토픽 브레이크다운이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제 A 있죠? 스페이스 타임 앤 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미케닉스. 요게 미케닉스니까 요거를 만약에 9월 달에 아이비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같이 들어와가지고 A6 1과 C 그 과목에서 수업을 들으면 요 부분은 확실하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9월 달에 가가지고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됩니다. 그러니까 IB식으로 보면은 거의 한 학기 정도 분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나중에 그 학생들한테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과목들이 있더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학이랑 이제 올림피아드 얘기인데요. 올림피아드 하는 학생들 꽤 많이 있습니다. 매년 12월 전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 만약 관심 있으시면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12월 그게 등록 일찍이에요. 시험은 1월 달에 있는데 12월 첫째 주 또는 11월 마지막 주 이럴 때까지 등록이 돼 있어서 등록 기간 놓쳐가지고 시험 못 보는 학생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좀 약간 물리 쪽으로 또는 이공계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그거 아마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특별히 많이 배워야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보셨던 그 미케닉스 쪽 APC 1 and C 미케닉스 그거 내용만 알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학생들이 많이들 준비를 합니다. 요거 이제 first 라운드고요. second 라운드는 얘가 다릅니다. second 라운드는 우리 애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시험 보고 그다음에 second 라운드는 1월 달에 붙은 학생들이 이제 보통 4월이나 3월 정도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1월 달에 시험 보고 그다음에 3월 달에 2차 봐야지.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거의 한 1년 이상 준비를 해야 돼요. 요거는 이 second 라운드는 난이도 확 올라가고 거의 대학교 고학년 수준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따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멀티베리어블은 이제 우리가 항상 그 강좌가 열리는 이제 그런 과목인데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수학 과목 중에 이제 여기 수학에서 캘큘러스 끝나고 나서 하는 학생들이 하는 과목이고 보통 이제 캘큘러스 A라든가 아니면 BC가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멀티베리어블이라는 과목이 열리는 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교에 가기 전에 꼭 필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멀티베리어블 학생들이 뭐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열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공계 쪽을 만약에 전공하거나 아니면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뭐 이코노믹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국가 과목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자, 리니어 엘지브라도 학교에서 많이 수업이 열리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학 보면은 컴플렉스 아날리시스라든가 무슨 디퍼런셜 이퀘이션, 리얼 애널리시스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요가 많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요청하고 하는 과목이 여기 2번하고 3번 멀티베리어블하고 리니어 엘지브라고 이런 게 이제 혹시 그 학생들의 그 과목이랑 겹친다면 학원 측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은 뭐 역시 그냥 또 역시 많이 질문받는 게 뭐냐면 15회 수업이잖아요. 5주에 15, 하루에 일주일에 3회씩 5주 15회 수업인데 실러버스가 어떻게 돼요? 하고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고 참고로 하시라고 뭐 여기 15, 15회, 레귤러 피직스 15회, 그다음에 에이피스 15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설명이 끝나고 따로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예상은 1시간이 아니었는데 역시나 2시간을 항상 조금 넘는 것 같고 우선 사이콜로지는 저희가 동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저희 설명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1대1로 질문 있으시면 앞에다 여쭤봐 주셔도 되고 저희가 상담 카드 기록해 주시면 체크하면 1대1로 또 상담 전화 또 스케줄 잡아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